26에 결혼했지만 2번의 유산 끝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30에 이혼, 그리고 낯선 남자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시작된 삶. 하지만 계모와 연을 끊으라는 모욕 앞에서 아들은 단호히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계모가 아니라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눈물과 배신, 그리고 사이다 같은 결말을 가진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던 저는 그저 시집만 가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시댁은 나름대로 재산도 있는 집안이었으니까요. 제 부모님도 안심하셨고 저 역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엔 잠시 꿈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내라 불러주는 남편이 곁에 있었고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살림을 차려나가는 재미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손주만 낳아주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빨리 아이를 낳아야 집안에서도 인정받겠구나. 하지만 인생이 어디 제 뜻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댁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다, 다음엔 잘 될 거다라고 말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제 눈을 피하고 흘리는 한숨,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던지는 말들, 그 모든 게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행히 다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을 다해 아이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약도 조심하고 음식 하나까지도 신경 쓰며 살았죠. 하지만 또다시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마저 유산이 된 겁니다. 의사는 제게 몸이 약해 임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죠. 그리고 시댁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집안에 들어온 게 화근이다. 저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조차 처음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이 담겨 있었죠. 대화조차 줄었고 집안에선 냉기만 흘렀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 이후 더 이상 그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제 존재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으로만 남았으니까요. 29이 되던 해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쯤에서 끝내자. 너도 힘들잖아. 라는 말로 제 손을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게 허망했습니다. 결혼할 때의 설렘은 흔적조차 없었고 제 앞에 남은 건 자식도 집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텅 빈 현실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명절이면 부모님 댁에 모여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고향에 내려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딸, 아이도 못 낳고 쫓겨난 애라는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절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출근길에 보이는 유모차만 봐도 눈물이 났고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의 모습만 봐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실패자로 낙인 찍은 듯했고 저는 그 시선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겉으로 위로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도무지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와 혼자 월세방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30이 되던 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미용실 보조로 머리 감겨주는 일을 하다가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대리기사 콜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늘 빠듯했고 마음은 늘 쓸쓸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누우면 제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의 유산과 1번의 이혼으로 산산이 부서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고 제 앞에 놓인 길은 끝없이 어두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힘겨웠습니다. 30살 저는 이혼녀가 되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월세방에 놓인 낡은 전기장판, 좁은 싱크대, 그리고 벽에 스며든 곰팡이 냄새.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불쌍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잡다한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오래전부터 손에 익었던 미용일을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 감기고 염색약 바르고 손님들 커트할 때 자비를 돕는 그런 일들 말이죠. 하루 종일 서 있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보면 잠시라도 살 것 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니까요. 그 미용실에서 저는 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름은 박종철.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았고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철 씨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머리 좀 빨리 해주세요라든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라며 불평도 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존댓말에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날씨가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별것 아닌 말 같아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을 했대. 애도 못 낳고 쫓겨났다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때면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손이 덜덜 떨려 염색약 그릇을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철 씨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한결같이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늘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농담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웃기도 했지만 저를 볼 땐 꼭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루는 미용실 일이 끝나고 늦은 밤 우연히 밖에서 마주쳤습니다. 종철 씨는 퇴근길이었고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이었죠.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집은 가까우세요?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퇴근길에 미용실 앞을 지나며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었고 어느 날은 제게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들이 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굴 믿지 말자.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말자. 하지만 종철 씨 앞에서는 그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철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식사 같이 하실래요? 늘 일하시는 모습만 봐서 한 번쯤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처지가 부끄럽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옆에 있어주겠다는 듯이요. 그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결국 저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날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무슨 꿈이 있으세요? 저는 한동안 잊고 살던 미래라는 단어를 그의 입에서 듣고 그만 울컥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종철 씨는 이혼 경험이 있는 저를 전혀 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과 앞으로 아닐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 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혁.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철없고 예민한 나이였죠. 사실 저는 그 아이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새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 앞에 서야 한다는 게 겁났습니다. 혹시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다시 버림받으면? 수많은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종철 씨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혁이와 선희 씨, 두 사람 모두 내게는 소중합니다. 우리 같이 가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의 그 말 앞에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결혼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두 번의 유산, 한 번의 이혼으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제 인생에 다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의 재혼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걸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또 다른 시련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재혼을 하고 나서 제 앞에 가장 큰 벽은 남편의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종철 씨는 저를 믿어줬지만 아이 마음은 달랐습니다. 8살 민혁에게 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였고 무엇보다 엄마라는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민혁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를 향해선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방어막이 단단히 쳐져 있었던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혁아, 이거 먹어볼래?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밀면 그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상을 아예 떠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종철 씨가 아이를 달래곤 했지만 아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저는 매일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엄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민혁은 저를 향해 대놓고 불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친엄마를 일찍 잃고 아빠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없던 시간들. 그 공백 속에서 아이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민혁 앞에서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나?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닐까? 후회와 자책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방 안에서 민혁이 친구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에 새엄마 들어왔어. 근데 난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진짜 엄마도 아닌데 뭘.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저를 거부한다고 해서 저까지 등을 돌린다면 그 아이는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간식거리를 챙겨놓고 숙제를 보며 옆에서 모르는 걸 같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무표정하게 지나쳐도 저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혁이 학교에서 심하게 맞고 돌아온 겁니다.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민혁이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엄마 주제에 내 진짜 엄마인 척한다며? 아이들 말에 분노한 민혁은 싸움을 벌였고 결국 크게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상처투성이로 집에 들어온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제 품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내 엄마는 왜 없냐고. 왜 나만 이런 거냐고. 그날 저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나는 내 진짜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내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엄마야.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아. 그 순간 민혁의 작은 어깨가 크게 흔들리더니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8살 아이의 서러움이자 잃어버린 사랑을 찾고 싶은 절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 민혁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세상의 모든 위로와 같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지난 세월 제가 흘린 눈물과 상처를 모두 보상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이제부터는 내 곁에 진짜 엄마가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저를 향해 마음의 문을 살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문틈 사이로 들어가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민혁이 제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8살 사내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단어는 지난 세월 제가 흘린 수많은 눈물을 단숨에 위로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민혁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묵묵히 앉아 함께 숟가락을 들었고 제가 맛있니? 하고 물으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 대신 국을 더 뜨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조차 제겐 기적 같았습니다. 우리는 장을 같이 보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형마트에 가자고 해도 고개를 돌리던 민혁이 이제는 제 옆에서 카트를 끌며 이거 사도 돼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과자를 집어들고 장난스럽게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민혁의 학교 일에도 조금씩 발을 들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참석했고 다른 엄마들 틈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민혁이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 했지만 점차 제 옆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드디어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불행은 늘 불쑥 찾아오는 법이었죠. 남편 종철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일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그는 늘 우리를 챙겼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민혁의 이불을 덮어주고 제 손을 잡으며 고생 많지? 하고 속삭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철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거래처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차와 충돌한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가족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무릎은 그대로 꺾여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제 옆에서 민혁은 멍한 얼굴로 아빠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그 목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 속에서 저는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종철의 얼굴이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아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 홀로 서 있던 저는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나기 전 며칠 동안 이상하게도 그는 자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내가 없어지더라도 민혁이만은 꼭 지켜줘요. 제발 부탁이야. 그때는 무슨 불길한 소리냐며 제가 타박하기도 했는데 그 말이 그의 유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어른은 오직 나 하나라는 것을요. 민혁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제 어깨에만 남았다는 것을요. 장례를 치른 뒤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였을 때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린 민혁의 얼굴은 한순간에 어른이 된 듯 굳어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혁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다 깨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울먹이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혁아.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 그리고 나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종철이 떠난 뒤 남겨진 건 빚뿐이었습니다. 가게는 정리해야 했고 남은 건 쓸쓸한 집과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손에서 바느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원비를 대기 위해 교복 한 벌이라도 더 사주기 위해 제 두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민혁이 혹여 눈치라도 챌까봐 늘 웃는 얼굴로 괜찮아. 엄마는 힘들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밤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우리는 둘만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지만 고통과 눈물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 올린 끈끈함은 그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만든다는 것을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민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제가 진짜 엄마가 된 순간은 바로 그 아픔을 함께 견뎌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은 민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진다면 저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민혁은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만큼 속이 깊었습니다. 아빠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빠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민혁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시간에도 그는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민혁이 제게 꺼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라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꿈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녀가.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무엇이든 견뎌낼 테니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민혁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감기고 염색약을 바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까다롭게 구는 날이면 마음이 무너졌지만 민혁이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에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재래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손목은 늘 붓고 발바닥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만은 절대로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민혁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 책상에 앉아도 먼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민혁은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에 저는 몰래 도시락을 싸서 책상 위에 두곤 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채우는 아들이 안쓰러워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에서 각 구운 빵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혁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어떤 잔치보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온 작은 빵 한 조각이 아이에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 하나같이 큰 부담이었죠. 매번 돈이 모자라 눈앞이 아득했지만 저는 체면을 내려놓고 친척들에게 손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 혼자 뭘 해내겠냐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지만 민혁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혁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모니터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뜨자마자 그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저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터질 듯 벅찼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난 세월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대를 다니면서도 민혁은 끝없는 벽을 마주해야 했고 저는 여전히 뒷바라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새 미용실 일을 하고 새벽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때때로 몸이 망가져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심한 빈혈로 길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민혁이 병원으로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엄마가 없으면 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민혁아. 내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엄마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결국 민혁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오른 나머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를 인정했고 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 뒤에는 수많은 날을 눈물로 버텨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준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민혁이가 변호사가 되어 당당히 법정에 서던 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작은 시골 미용실에서 시작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지켜낸 결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늘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민혁이가 집에 들어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스스로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또다시 배제되는 건 아닐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혁이가 데려온 여자의 이름은 최수빈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정했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괜찮은 아이 같구나. 우리 민혁을 잘 챙겨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정한 미소 뒤에 감춰진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에서 티가 났습니다.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수빈은 늘 예의를 지키면서도 은근한 말을 던졌습니다. 민혁 씨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르다니 사실 저희 집에서는 사위로 들릴 만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 말이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를 인정해준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민혁이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빈의 집안은 대대로 로펌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자식이 딸밖에 없었습니다. 즉 로펌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민혁을 데릴 사위로 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제 아들을 자기 집안의 도구로 삼으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빈의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속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혁 군은 훌륭한 청년입니다. 우리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자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모와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우리 집 사위가 될 사람은 과거의 짐을 끊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계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순간에 배제당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모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들의 말은 제 지난 세월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이미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수빈이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하려면 엄마와 인연을 끊으라네요.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제 몸이 망가져도 손가락이 닳아도 제 꿈조차 포기한 채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의 조건 때문에 계모라는 이유로 잘라내야 한다니 그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을까요? 민혁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아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 때로는 사랑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 후로 수빈의 집안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맡은 사건에 은근히 압력을 넣고
업계 인맥을 동원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집과 손을 잡으면 민혁 씨 커리어는 더 빨리 오를 겁니다.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보며 웃어주려 했지만 제 속은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엄마를 버리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내밀어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혁과 수빈,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양가가 마주 앉는 상견례 자리.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먹구름이 잔뜩 낀 듯 무거웠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빈의 부모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첫인상만큼은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민혁 군, 요즘 많이 바쁘죠? 겉으로는 웃음을 띄었지만 속은 이미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빈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 군, 앞으로 우리 집안의 일을 함께할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잠시 제 쪽을 흘낏 보더니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민혁 군이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지요. 과거는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신 분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적으로 어머니가 아닌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토록 대놓고 모욕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제 아들 앞에서 나는 그저 계모일 뿐이라는 건가? 내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건가?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수저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듯 허리를 곧게 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습니다. 수빈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민혁 군, 세상은 냉정합니다. 출세를 하려면 때로는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이치지요. 우리 집안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오되 계모와의 인연을 끊는 것. 그래야 흠이 없습니다. 그 말에 민혁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계모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지탱해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 분을 끊어내라는 건 곧 제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부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혁 군, 세상은 이상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뒷배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집과 손을 잡으면
앞으로의 길은 탄탄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고작 계모 한 사람 때문에 그 기회를 버리겠다고요?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민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고작이라뇨?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 곁에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고작이라 부르신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울상을 지으며 민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혁 씨, 제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수빈 씨. 사랑은 부모를 버리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어머니까지 함께 안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미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빈의 부모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붉어졌고 식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민혁 그리고 울고 있는 수빈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눈물이 솟구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소문은 곧 변호사 업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로펌 집안, 대릴 사위 영입하려다 실패했다. 조건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사람들은 수빈의 집안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의 체면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민혁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결혼을 잃었지만 진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켜냈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은 참 길고도 쓸쓸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던 순간 수빈의 부모가 남긴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죠. 계모와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이 결혼은 절대 없다. 그 말은 분명 모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저는 절대 엄마를 버리지 않아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녀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 건 아닐까? 엄마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엄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엄마가 제 전부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끝까지 엄마 아들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지난 수십 년 제 인생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의 유산, 이혼의 상처,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의미를 얻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업계에는 이상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죠. 최로펌 집안, 대릴 사위 영입하려다 망신당했다더라. 계모와 인연 끊으라니 그런 말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그 집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추잡했네. 업계는 좁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금세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결국 수빈의 집안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관계를 끊었고 중요한 사건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들의 위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로 민혁은 오히려 업계에서 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지킨 의리 있는 변호사,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청년. 사람들은 민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점점 더 굳건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매일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늘 제 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었고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건 결국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삶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녀가 내가 이렇게 커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이제야 알겠다. 내가 엄마의 가장 큰 보상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6에 결혼해 2번의 유산으로 무너졌던 제 삶, 30의 이혼에 홀로 버려진 청춘, 그리고 미용실에서 만난 따뜻한 한 남자와 다시 시작한 삶,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세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저를 향해 엄마라고 불러주던 순간들. 그 모든 여정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뭐라 해도 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계모라 부르든 흠이 있다고 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사이다 같은 순간은 복수나 승리가 아니라 끝내 지켜낸 사랑과 믿음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에 시작된 눈물의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시련을 지나 결국 사이다 같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끝내 버려지지 않았던 건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끈이었죠. 여러분의 삶에도 힘겨운 순간이 있더라도 끝내 지켜낼 소중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전해주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